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저희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이 2021년 1월과 2월 특집으로 로컬 맥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컬 맥주라고 하니까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수제 맥주라고 부르고 있는 크래프트 비어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로컬 맥주라고 하는 이유는 크래프트 비어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세계관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컬 트렌드 입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그동안 크래프트 비어는 로컬 F&B의 일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크래프트 비어가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크래프트 비어에 녹아있는 크래프트 정신은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해나가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 속에서 로컬 브루어리를 탐방하는 과정 속에 하고 싶은 크래프트 비어를 추구하기 위해 자기 로컬을 찾아 나선 브루어와 브루어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비어 엑스포, 일명 키벡스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스 전문가 그룹 이혜정 대표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본 인터뷰는 작년 2020년 제2회 키벡스를 마치고 난 시점인 2020년 8월 13일에 진행된 인터뷰인데요.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해 많은 부분을 편집을 통해 드러냈지만 한국 크래프트 비어의 발전 과정과 우수성, 세계화 가능성, 라이프 스타일과 로컬 트렌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전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글로벌 마이스 전문가 그룹 이혜정 대표님께서 키벡스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요. 2부에서는 제1회, 제2회 키벡스와 한국에서 펼쳐진 맥주 대회, 그리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이스라는 업종을 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때 카지노가 정부에서 조금 풀린다, 우리나라도 로컬 카지노가 생긴다, 네네. 도메스틱을 대상으로. 그러면 IMF 거기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하고 유학을 가서 좀 카지노도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 이제 UNLV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네바다 주립대학교인데 거기가 호텔 경영학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학교이고 또 뭐 카지노가 또 세계적인 카지노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를 이제 타겟을 삼아서 가게 됐고 저희 학교에서 쉽게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경험을 쌓는 게 전시회나 국제회의나 이런 컨벤션이 워낙 많이 개최가 되니까 라스베가스 전자박람 CES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행사들을 아르바이트 삼아 하다가 매력을 좀 느꼈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전공을 투어리즘 앤 컨벤션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세부 전공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전시 쪽을 포커스를 두게 됐죠. 한국에는 대구의 엑스코라는 그런 이제 서울의 코엑스 같은 그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제가 2004년부터 이제 2월부터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전시나 회의나 이쪽 컨벤션 사업을 업무를 담당을 한 11년 정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GMEG는 그 직후에 설립을 하시게 돼요. 마침 그때가 또 마이스 산업 뭐 육성한다는 얘기들 한참 나올 때 아닌가요? 마이스는 뭐 그전에도 많이 나왔고 네. 많이 나왔는데 마이스라는 용어가 보편적이지 않다가 그때 또 때마침 네, 그게 한 2010년쯤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게 마이스 산업, 마이스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에 이제 관광업 하시던 분들이 수혜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연수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네. 여행사 자격을 갖고 있는 데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전시 쪽은 또 이게 좀 사업들이 보면은 간헐적이고 등치가 커가지고 신생업체가 이렇게 파고들고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무리 뭐 경력을 10몇 년 하셨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이스에서 M이 이제 의미하는 게 미팅, 회의를 의미하고 I가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가 뭐냐면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 뭐 기업체 예를 들면 맥도날드 임원진 회의를 아시아 태평양 회의를 서울에서 하겠다. 그러면 뭐 그들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뭐 임원들이 서울에 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항공, 호텔, 숙박, 뭐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러한 것들을 각종 호스피탈리티까지 다 그렇죠. 제공이 돼요. 그거를 다 이제 또 운영해 주는 게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행업 네네. 하시던 분들이 뭐 잘하는 분이에요. 예. 해외에는 이제 뭐 DMC라고 해서 뭐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컴퍼니라는 그러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행사 중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나만 파고드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시는 조금 다릅니다. 전시는 회의 같은 경우 그리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주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업을 뭐 입찰이 되었건 아니면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사업을 따내서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람들이 직군이라고 할 수 있고 전시도 물론 대행 사업이 있기는 한데 전시 주체는 아이템이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B2C라면 뭐 이런 커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아이템을 잡아서 내가 행사 전시장을 임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체를 유치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주관까지 행사 운영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업이어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게 이제 행사장 임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업체 유치하려면 사실은 임대하는데 최소 1년 뭐 길게는 2년 전에 뭐 코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임대를 하면 뭐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뭐 30% 20% 미리 2년 전에 돈을 넣고 이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1억 2억 정도의 임대료는 미리 디파짓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나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인컴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안타까운 건 이런 이제 신생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없긴 없죠. 정말 지금도 이제 1세대 분들이 대부분의 조금 네이밍 밸류가 있는 전시를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저희도 그런 틈새를 좀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키벡스라는 이제 맥주 전시가 되었고 얘도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시작은 작지만 그래도 알차게 하는 것 같고 많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죠. 네, 대표님과 또 대표님 회사가 네. 신촌 맥주 축제랑 또 키벡스 이 두 가지로 이 분야에 애정이 있으시니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촌 맥주 축제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키벡스가 먼저인가요? 신촌 맥주 축제 전에 비어 페스트 코리아라는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맥주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크래프트 비어 쇼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2016년 6월 달에 5년 됐네요. 예, 현대백화점 판교점 하늘공원에서 브러리 21개 국내 브러리와 처음으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시회를 하고 싶었는데 업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는 업체 수도 국세청, 식약처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브러리가 7, 80개 정도밖에 안 됐었고 지금은 한 140개 정도, 2배 정도 커졌는데 네. 거기서 또 액티브하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뭐 20, 3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업체가 저희한테 참가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하기에는 너무 체격이 약했다. 또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수제 맥주를 알려야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서 수제 맥주가 뭔지 그리고 맛보이고 판매가 되어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페스티벌을 하기를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스티벌로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이제 전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이만큼 걸렸고요. 그럼 비어 페스트 코리아를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네. 그게 이제 신촌 맥주 축제로 갔다가 신촌은 이제 별개의 트랙인가요? 네. 비어페스트 코리아는 저희가 강남에서 2번씩 하고 대구에서 1번 하고 이렇게 매년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신촌 맥주 축제는 서대문구청이 후원을 주체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후원으로 되어 있어요. 신촌 맥주 축제가 저희가 3회부터 참가를 했고요. 3회, 4회 2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때는 대기업 맥주가 스폰을 해서 그것을 대행 운영을 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2년간 했는데 이제 스폰이 끊긴 거죠. 구청에서 행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5월달 정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수제 맥주 축제를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당신네들이 한번 신촌 맥주 축제를 수제 맥주 축제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신촌 맥주 축제를 수제 맥주로 저희가 바꿨죠. 근데 이제 그 5회 때 조금 탈이 났죠. 5회 때 그래서 작년 행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메이저 수제 맥주 업체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빠졌습니다. 신촌 맥주 축제에 다 빠지고 다 좀 신생업체나 아니면 뭐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워서 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못했고. 일단은 3회 사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소위 크래프트 정신을 네. 부각시킬 수 있는 축제로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네, 구청장님이 3회 때도 그랬고 4회 때도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재임까지 해서 신촌에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는데 신촌 맥주축제 예전에 뭐 연예인 불러서 4억 5억 들여가지고 물총축제 엄청 유명한데 그렇게 했을 때보다 상주 인원이 연 인원이 가장 많은 행사다. 그리고 신촌과 컨셉이 가장 맞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존에는 뭐 이제 기성 맥주들이 이렇게 스폰으로 참가를 하다 보니까 맥주 1리터에 2,000원 막 이렇게 막 판매를 하고 하니까 너무 많이 마시고 쓰러지고 뭐 싸움도 나고 막 이런 게 이제 비하인드가 너무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맥주가 너무 다양하니까 젊은이들이 또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맛보고 그러한 재미를 이제 느끼다 보니까 또 건강하고 건전한 그렇죠. 완전히 또 과음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도 매일 오셨어요. 매일 오시고 행사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어차피 술 한잔 할 거면 축제 가자 이렇게 네네.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네. 연대기식으로 오다 보니까 빠진 게 대표님께서 맥주에 관심을 특히 수제 맥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아이템을 들고 와서 해주세요라고 해서 되게 이제 촉발이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그 이제 미국 유학 시절로 다시 돌아갔는데 네네. 룸메이트로 했었던 형이 UC 데이비스라는 양조 맥주 브루잉으로는 전 세계 거의 탑 되는 학교에 졸업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크래프트 비어라는 걸 처음 이제 2003년 정도 때 알게 됐죠. 네네. 그때는 뭐 한국에도 그런 게 거의 없었긴 한데 그 형 이야기를 하면 세계적인 맥주 대회, 미국의 월드 비어컵이라든지 독일의 유로피안 비어스타 뭐 그러한 세계적인 대회에 초청을 받아가는 맥주 대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고 국내에는 일본 대회까지는 이렇게 초청되는 분이 계시지만 월드 비어컵이나 유로피안 비어스타에 초청되는 한국인은 그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정도의 분이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그때 출발해서 지금 그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게 쭉 오셨어요. 대표님은 마이스 계열로 오시고. 네네네. 그러다가 2015년 겨울에 이제 둘이서 이렇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맥주에 관심이 조금은 있었고 형님도 맥주 대회에 매년 1년에 한 6번, 7번 또 심사 다니시니까 한국에도 이런 대회를 하면 좋겠다. 너는 마이스를 하니까 본인도 역할을 하고 너도 하면 한국에 좋은 대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발단이 되어서 이제 페스티벌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맥주 대회로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대회는 전시회와 거의 같이 개최되는 패키지처럼 그래야 좀 더 이런 임팩트가 더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전시회와 대회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전시회는 사이즈가 안 되니 페스티벌로 가게 됐고 대회는 가장 가깝고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전통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일본 쪽이랑 협회하고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협회에서 그 당시에는
인터내셔널 비어컵 그리고 아시아 비어컵 ABC, IBC 두 가지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BC 대회를 한국으로 유치를 하는 작업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류지라는 회장님이 엄청 많이 도와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또 묻혀버렸죠. 대회는 좀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페스티벌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또 맥주 대회를 추진하다가 조금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유탄을 맞고 해외에서는 23개국에서 44명의 심사위원들이 오기로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의 심사위원들이고 저희의 목표는 20분만 오셔도 성공이다 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엄청난 반응을 보였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님이란 그분은 지금 플래티넘 맥주의 부사장이고 윤정훈 페일 에일이라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페일 에일의 정석을 썼다라는 분으로 좀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저희 맥주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제가 모시고 있고요. 조직위원장도 같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20명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44분까지 오게 됐는데 코로나로 이제 안타깝게 돼서 올해는 이제 국내 심사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백스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컨퍼런스도 있고 뭐 네, 그런 것들이 키백스는 전시회고 저희가 맥주 대회는 키바라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비어 어워드 그리고 킵코는 이제 맥주 컨퍼런스 코리아 인터내셔널 비어 컨퍼런스인데 키백스를 하기 1년 전에 저희가 코엑스에서 바앤펍쇼라는 전시회와 국제 맥주 컨퍼런스를 했어요. 전략적으로 컨퍼런스를 먼저 1년 전에 개최를 해서 조금 알리고 내년에 전시회를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전시회를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킵콘을 먼저 개최를 했죠. 그때도 세계 탑5 정도 되는 크래프트 회사인 라구니타스라는 미국의 양조장의 브루마스터가 또 직접 스피커로도 왔었고 일본 맥주 협회에서도 회장과 부회장단이 5명이나 왔었고 미국에서 2분, 일본에서 한 5분 이렇게 왔었죠. 그렇게 이제 대회나 전시는 이렇게 조직을 2015년 겨울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5년째 이렇게 쭉 만들어 오시고 있는 거고요. 지금 키백스는 올해가 몇 회째예요? 올해는 2회째입니다. 근데 그 웹사이트 가보고 제가 굉장히 오래된 전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시 사이트들 가보면 부실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키백스를 보면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뉴스레터도 꾸준히 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수제 맥주 쪽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유서 깊고 막 이런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신촌 맥주 축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원래 이제 그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시킨 게 아니라 네.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네.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수제 맥주라는 아이템도 물론 맥덕이라는 맥주를 엄청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저희가 이렇게 전시회나 축제나 하는 이유는 수제 맥주의 이런 전파, 산업의 파이가 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메인리 보고 있는 건 B2B입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의 산업 그리고 이 산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들이 더 성장을 해서 거기에 맥주 대회나 맥주 전시회나 컨퍼런스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성장을 하면 또 저희 행사도 또 추후에 또 점점 커질 거고요. 이제 그것을 좀 더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웹사이트나 뉴스레터나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스터디를 해야 되고 네네. 해외 사례나 해외 좋은 뉴스거리들을 또 국내 업체들이 되었건 다른 일반인들이 되었건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스터디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공유를 하고 그러고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비어페스트 코리아 개최할 때만 해도 네. 그 국내 브루어리가 70여 개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었다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수제 맥주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오고 있나요? 수제 맥주는 200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예.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맥주를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그러한 기업들은 뭐 1세대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도 있죠. 뭐 울산의 화수불얼이나 뭐 공릉동의 바네하임이나 플래티넘 맥주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회사 이름을 바꾼다든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있고 카브루도 1세대. 바네하임도 되게 독특하죠. 바네하임은 여성이 대표이면서 브루마스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올해부터 이제 남양주에 또 공장을 따로 지어셔가지고 거기서 맥주를 요즘은 잘 뽑고 있고요. 패키징도 요즘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여성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그럼 방금 1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세대가 등장하는 분기점도 있나요? 1세대가 그 2002년도에 주세법 개정으로 등장했다. 대표님께 여쭤보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몰라서 일단은 제가 깊이가 없긴 한데 2002년도에 이제 그러한 맥주 유통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맥주 양조장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원래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는 우리 예전에 막걸리처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 유통을 시킨 게 발단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옛날 막걸리처럼 양조하는데 가갖고 한 통 받아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뭐 총판 도매 이런 형태 유통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그게 2002년도에 풀렸다. 거기 2012년도인가.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이 이제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 뭐 1세대만 있고 사실은 2세대, 3세대는 이렇게 부르고 있진 않긴 한데요. 예. 그게 조금 이제 그러한 촉발이 많이 됐죠. 촉발이 됐고 올해부터 이제 주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부터 뭐 이렇게 많이 생길 것 같은 거. 이제 주세법이 좀 개정이 되었는데요. 종량세, 종가세, 이제 종가세 있다가 종량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맥주 가격이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국내 수제 맥주도 4캔 10,000원을 지금 편의점에서 제주 맥주, 카브루, 어메이징, 플래티넘 이렇게 4군데 그리고 세븐브로이 5군데 정도 되겠네요. 편의점이나 이마트에서 저희가 저렴하게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종량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종량세가 패키징이 약한 소기업들, 로컬에 위치한 소기업들한테는 조금 지금은 큰 도움은 안 되고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편의점이 만들어 놓은 가격적인 프레임 이게 거기에 갇혀버린 이런 현상이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맥주, 일본 맥주를 4캔 10,000원, 수입 맥주들 4캔 10,000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노제팬이 생겨나고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일본 맥주가 빠지고 거기를 채우는 게 한국 맥주가 되는 거죠. 때마침 또 종량세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는 4캔 10,000원을 소비자들이 원한다. 맞춰달라. 예. 근데 4캔 10,000원을 만든 건 편의점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한 6군데의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 납품하는 수제 맥주 업체들은 공장은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을 하고 있지만 뭐 물론 적자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이윤이 낮아지니까 조금 이제 힘은 들죠. 그리고 소기업들은 큰 도움이 직접적인 도움을 못 받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한테 한국의 수제 맥주도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예전에 뭐 우리가 먹었던 일본 맥주나 미국이나 독일 맥주처럼 한국 맥주도 맛있네. 그리고 저렴하네. 그게 지금은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골드존이라고 하는 골드존에는 다 지금 진열장에 냉장고에 한국 맥주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현실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고 선순환이 되면 지역의 브러리 투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니면서 지역 맥주들도 좀 더 홍보가 되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